저 같은 성인인지 아닌지를 따지려고 마련한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선진국에서는 도덕성, 특히 사생활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에서 다루더군요. 정치에 품격이 없다고 질타하는 언론들, 그거 따지기 전에 본인들의 품격, 인간에 대한 배려부터 돌아보는 것이 순서 아닐까요?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잘 시작하셨나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가 저희가 하루에 활력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힘찬 기운 드리면서 출발합니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지난 광복절 화제의 인물이 있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그렇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가 이목을 끌었는데요. 김원웅 광복회장은 광복절 경축사 도중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수를 쳐주자 이렇게 제안하기도 하고, 일본의 아베 총리를 향해서는 한국에다가 친일 정권을 세우려 하느냐 이렇게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숨은 의도는 무엇인지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그 뒷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인터뷰 일부 들어보시죠. 근데 그렇죠. 이제 비판하는 분들 의견을 한번 좀 여쭤보면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이제 친일 정권을 다시 세우려는 의도다. 이게 결국은 쉽게 말하면은 자유한국당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 정당을, 저는 사실 솔직한 얘기가 자유한국당, 사실 이번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경제보복 문제의 일본의 원인 제공이 박정희와 박근혜잖아요. 그럼 자유한국당이 한때 총선을 이렇게 모셨던 분들인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면 다시 태어나는 방법으로 그 문제에 대해 겸허하고 그 문제에서 인정하고 앞으로 우리가 민족의 이익을 지키는 정치 세력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이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그걸 옹호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친일 세력 정권을 이냐 아니냐는 판단은 자유한국당이 태도에 달려 있는 거지. 논란의 책 반일 종족주의, 이 책이 지난주 말 우리나라 서점 베스트셀러 1위까지 올랐습니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쓴 이 책은 일본 극우 세력의 입장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영훈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다. 전선으로 끌려간 위안부는 단 한 명도 없다. 네, 이 내용을 들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이영훈 교수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끌려간 위안부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이영훈 교수의 말에 이용수 할머니는 내가 증인이다. 책을 다 걷어들이라.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이 친일파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친일파 행세를 그대로 지금 아직까지도 나타내고 있는데, 너 조상을 팔아먹고 있어. 네가 무슨 교수라, 교수로 지냈어. 네가 교수면서 공부를 가르치는 학생들이 참 불쌍하구나. 누구 조상도 끌려갔어. 네가 그럼으로써 일본이 너를 두둔할 줄 아나?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할머니들도 다 너를 인간이라고 보지 않고 미천 인간이라고 본다. 지금이라도 책 전부 다 환수하고 전부 다 거둬라. 거둬들여라. 만천하에다가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으면 너 그냥 두지 않을 거다. 내가 경고한다. 빨리 책 거두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으면 너 그냥 둘 수 없다. 김용민 라이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위장 이혼, 위장 소송, 부동산 차명 소유 의혹 등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조모 씨가 오늘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호소문을 냈습니다.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인 조 씨는 호소문에서 2005년 10월 조국 후보의 남동생과 결혼한 후 생활비를 제대로 갖다 주지 않는 등 갈등을 겪다가 2009년 4월 합의 이혼했다. 위장 이혼을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이혼을 한 부부라고 절대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고 강훈식 의원은 아이 때문에 만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두 의원의 주장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2억 7천에 대해서 소유주가 조국 수사의 부인인데 동생의 전처한테 이름으로 우성 빌라를 샀잖아요. 그럼 2억 7천에 대해서 증여세를 또 안 낸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명 거래법이 위반이 돼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와가지고 이 2014년에 있었던 이 부산 선경 아파트 이 아파트를 이 전세를 줬었잖아요. 이 아파트를 또다시 동생의 전처 이혼한 전처의 이름으로 이걸 또 이 사람한테 또 매각을 하는 겁니다. 수사 그 상황들 거래 상황들을 봤을 때 이혼한 부부라고 절대 볼 수가 없다. 제가 알기로는 그 아이가 좀 몸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살 정도 된 아이인데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혼한 걸 몰라요, 아기가. 예. 근데 이 과정 속에 그러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가끔씩 만났겠죠. 아이 때문에 만난 것이다. 아이 때문에 만났겠죠. 그러니까 위장 이혼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아니죠. 실제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됐고. 김용민 라이브. 그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하에 쇠무기 시험 사격을 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쇠무기 시험 사격을 했다는 건데요. 북한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것 올해만 벌써 8번째입니다. 북한 도발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남한을 비방하는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목리 왜 계속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최근 북한의 행보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은 남북 대화와 관련한 메시지를 관장하는 부처인 통일전선부가 뒤로 확 빠져 있고 북미를 관장하는 외무성이 앞서서 지금 남북관계를 관리하다 보니 외무성 중심의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고 따라서 남쪽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6월 30일까지는 참 고맙고 좋았었는데 미국이 그 6월 30일 이후에 잘 안 움직여주지 않고 그것도 스트레스 한국은 받고. 작년에 6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번에 세게 나오니까 이거는 미국보다는 한국이 주도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에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국면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일단 소나기 내릴 때는 뭐 우산 받고 나갈 일은 아니에요. 소나기가 천둥번개치고 소나기 내리면은 좀 기다렸다가 나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북미 간의 접촉이 시작이 되고 대화 모드가 조성이 되면은 그때는 남북 대화를 위한 소위 물밑 접촉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김용민 라이브. 제주도에서 30대 난폭 운전자가 그의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보복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인데요. 무엇보다도 아내와 자녀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휘두른 폭력에
많은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사흘 만에 1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난폭 운전자 A씨를 폭행과 재물 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이 사건을 처음 접한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난폭 운전자 A씨를 구속시켜야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이게 그 운전하는 사람을 때린 거잖아요. 예. 이러면은 좀 가중처벌이 되지 않습니까?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택시 승객이나 버스 승객이 택시 운전자, 버스 운전자를 폭행했을 때, 네. 그때 자칫 잘못해서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진다든가, 네. 또 잘못해서 가속 페달을 밟거나, 또 핸들을 놓친다든가, 그래서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0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는 무겁게 처벌하도록 돼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러다가 상처가 났을 때, 그때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벌금형이 없는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언니네 이발관에 너는 악마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미선님, 남의 가정사까지 아이가 10살이라는데 언론들이 굳이 이렇게 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9755번 쓰시는 분 휴대전화 뒷번호 장관 후보만 청문회하지 말고 앞으로 국회의원들도 국민한테 청문회 받고 출마했으면 좋겠습니다. 친척들까지 신상털이식이면 그 누군들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김미숙님 여는 말 공감합니다. 후보자 도덕성까지는 이해하지만 동생의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까지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의혹을 사실인 양 부풀려서 보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예. 자, 교통정보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5시 21분 지나고 있는데요. KBS 교통정보센터 김은아 씨 전해 주시죠.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후 교통량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또 사고와 작업 영향으로 정체가 더 심한 곳들이 있는데요. 청주양덕고속도로 청주방향 문희 1터널 안쪽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부근에서는 작업도 하면서 일대 2km 구간에서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죽전휴게소 사이 5차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교통량까지 많아서 기흥동탄 나들목에서 신갈분기점까지 11km
10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또 다시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반대 부산 쪽은 한남에서 서초,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사이로 속도를 못 내고요. 남사 부근 5차로에서는 승용차 고장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더 가서 충청권 청주분기점 부근에는 장애물인 타이어 조각이 떨어져 있는데요. 5차로가 막혀 있어서 차로 변경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 서평택 부근 3차로에서 작업하느라 송악나들목에서 서평택나들목까지 10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또 다시 화성휴게소 부근에서 비봉 부근과 매송에서 용담터널, 서서울요금소 일대, 또 일직분기점 부근에서 금천까지 차가 많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잠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열흘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 종료됩니다. 이에 북한과 미국 사이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국방 이슈들 한 번에 모아서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했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종대입니다. 네, 내일 종료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한미연합훈련. 한국군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데 주력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네. 이번 훈련을 전후로 해서 한국군의 전작권 환수 여부가 어느 정도 이 가닥이 잡히게 되는 겁니까? 예, 제 생각에는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전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미가 공감대를 이룬 것 같고, 예. 또 현재 한국군의 능력은 충분한 걸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훈련에서 이제 그 이후에 전작권 전환의 실제 과정이 가속화되는 계기를 포착했다. 예, 이런 점에서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나 빛이 밝은 만큼 그림자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연합 훈련 기간 중에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예. 우리로서는 참으로 그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들을 조금 했는데, 그게 전작권 전환 이후에 유엔사를 강화하는 문제를 거의 뭐 발언의 70%를 할애했다는 거예요. 유엔사라. 예. 유엔군 사령부. 여기 유엔군 사령부의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 아닙니까? 겸직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유엔사와 한미 연합사의 그 지휘 통제 권한을 위임하고 그 연합사령관이 한국군 미군이 모여가지고 그 작전 통제권을 행사해 온 겁니다. 네. 그런데 한미 연합사는 이제 미군 장성에서 한국군 장성으로 교체됩니다. 이게 전작권 전환이에요. 네. 그래서 미군이 한국군 지휘를 받으면 이제 우리가 그 한반도의 어떤 전쟁을 주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때 아닌 변수로 등장한 게 그 연합사와 유엔사 간의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자고 돌연 제안을 하면서 예, 이제 그 한미 연합사령부도 유엔사의 정전 시의 교정 규칙을 준수해야 되며 유엔사의 어떤 그 교전 정전에 관한 어떤 지침에 협력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요구 사항이 나왔고, 또 유엔사는 그 16개 유엔 회원국들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다국적군 체제로 운영하겠다. 아니, 그러면 전시작전 통제권이 있으나마나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저도 이게 상당히 그거 좀 우려되는 이야기인데, 이러려면 전작권 전환 협상을 왜 한 것인가? 예, 이런 문제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직은 뭐 언론에 공개 안 된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죠. 그래요. 예. 아니, 그 사실 전시작전 통제권은 만약에 유사시에 한국군이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게 되는 건데, 유사시에는 유엔군이 그 권한을 주겠다? 아니, 그러면 전작권 환수란? 작전은 이제 우리가 통제하기 때문에 분명히 진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예,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교도고를 확보한 것이고, 이제 우리 군사주권의 견고한 토대 위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전을 여는 데는 매우 진보적인 조치입니다만, 예, 여기까지는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다국적군이 구성돼가지고 한반도에 어떤 전력 제공국이라는 이름 하에서 개입을 하고, 여기에는 일본이 또 상당히 기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본도 그 참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까, 그럼?
일본이 공식적인 전력 제공국으로 등장하진 않을 겁니다. 이건 우리 국민이 워낙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예, 저번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현실을 보면은 유엔사가 관할하는 후방 기지가 일본에 4군데나 있습니다. 네. 뭐 요코스카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그런 데서 모든 어떤 국제연합군, 다국적군, 미 증원군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발진 기지로 일본을 설정했고, 네. 일본이 이제 기지 국가로서 그 위상을 잡아나가기 시작하면 이 유엔사의 중요한 구성의 일부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게 뭡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까지 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또 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측면이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한미 연합훈련의 종료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의 신호탄이 될지 이것도 또 관심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인 트위터에다가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 이런 그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그 비핵화 협상 어떻게 예측하세요? 예, 때마침 이 스티븐 비건 미국의 특별 대표가 이 연합 훈련이 종료되는 즉시 한국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것도 이제 무언가 이제 협상이 개시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실무회담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늦어진 겁니다. 원래 7월에 다 열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8월까지 늦어지고 그것도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신중하게 협상이 개시되는 걸 봐서 네네. 제가 보기에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협상이 개시돼도 각자의 다른 셈법이 나오면서 굉장히 어떤 그 지루한 신경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예예.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영변 플러스 알파의 핵시설을 조금 더 보여주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의 가능성을 또 네. 보여줌으로써 예. 이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길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하기에 내부의 정치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일컬어서 지금 천금 같은 기회가 왔다고 어제 말씀하셨죠. 예예예. 또 평화는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 같아서 이번에 정말로 잘 다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정부도 이제 이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협상의 기간, 올해 연말까지라고 시한이 돼 있는 네. 이 협상의 기간 중에 이번에 성과를 못 내면 정말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심정을 거리낌 없이 내비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는 어떻습니까? 계속 북한이 그 무력으로 지금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남한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님은 이 국면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아니 뭐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화가 난 거는 작년부터입니다. 제가 그걸 여러 차례 언론에 얘기했는데, 네네네. 그 실제로 북한의 눈으로 보는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비치는 것이냐? 뭔가 소신 있게 좀 확 나서거나 미국을 설득한다기보다는 자꾸 어떤 국제사회를 핑계로 대고 미국 뒤에 숨는 듯한 모양으로 비춰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당장 손해지는 성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한국이 좀 소극적이고 자꾸 어떤 동맹의 뒤로 숨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그 서운함에다가 네. 이 하노이 2월에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북한의 트라우마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모든 걸 걸고 이제는 무언가 역사의 한 획을 긋는다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거든요. 그 이후로 북한이 갖고 있는 그 협상 트라우마, 또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어떤 그 회의주의의 확산이 네. 결국은 우리 정부의 화풀이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기 싫어하는 학생이 막 엄마한테 화풀이 하듯이 실제 문제는 학교에서 생긴 건데 그거를 타일을 내는 엄마가 사실 해결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거기다가 막 화풀이를 해대는 이런 어떤 양상으로 최근에 구조화됐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조금 더 힘을 내야 된다. 그 북미 회담은 어차피 북미 양국이 하는 거지만 그런 어떤 협상의 끝에는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고 그런 찬란한 미래를 우리 정부가 앞서서 열어간다는 이런 명확한 의사표시와 함께 금강산 관광 정도는 이제 서둘러서 재개하겠다는 의사표시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터무니없다. 돈이 많이 든다 이런 말을 했는데 터무니없이 많은 돈이 든다. 이런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도 원치 않는 한미훈련이면은 이게 사실 북한의 반발을 부르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 아니겠어요? 예, 어쩐 일인지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목소리로 한미연합훈련을 공격하는, 예, 정말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반발해도 한미 동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사훈련을 하는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 말이죠. 또 북한과의 어떤 대화 테이블이 마련되면서부터 한미훈련이 전례 없이 많이 축소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터무니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해야 되는가? 또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이미 훈련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가지고 이제는 도상연습으로 바뀌었지. 네. 뭐 항공모함이 오는 것도 아니고 전략폭격기가 오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뭐 실병 기동이 대규모로 된 것도 없이 겨우 대대급 훈련이에요. 네네네. 예, 이런 훈련은 과거 한미연합훈련하고는 천양지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에만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동맹국을 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뭐 독일, 일본, 한국 뭐 이제 올 게 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50억 달러 내놓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동맹의 가치를 트럼프가 부정하는 일이 매우 빈번해진 이상 지금의 어떤 한미연합 군사 대비라는 거는 좀 당분간 위축되는 게 당연시 될 거고 네. 그것보다는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북미 회담에 평화의 성과에 모든 걸 걸어야 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거지. 뭐 연합훈련이 지금 이렇게 된 걸 가지고 또 트럼프가 저렇게 투정을 벌이는 입장에서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까지 들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소미아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8월 26일인가요? 네. 예. 24일입니다. 24일까지는 예. 고할 것인지 스톱할 것인지 우리 정부가 이제 결정해야 하는 건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이 문제로 지금 오늘 예정이 없이 국방부를 방문해서 정경도 국방장관을 만나고 나오는 길입니다. 네. 오늘 정의당에서 방문하겠다고 하니까 흔쾌히 시간을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주요 참모들하고 국방부를 이 문제 때문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네. 저는 계속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그런데 분명히 제가 보기에 50대 50인 것 같아요. 예. 고할 것인지 스톱할 것인지. 그런데 지금 베이징에서 한중일 외교부 장관 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28일 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킨 조치가 시행령으로 공포가 되니까 이 의사가 불변이고 네. 일본이 그렇게 생각을 바꿀 뜻이 없다는 게 이번 베이징 회담에서 확인이 된다면 네. 그렇다면 22일에서 23일 사이에 네. 일본의 문서로 이 협정 연장을 거부한다는 통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지소미아 유지 폐기가 목적이 아니라 일본의 나쁜 행동을 교정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소미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저는 정부가 아직은 결심을 못한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 이제 결단을 내리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경도 국방장관이 조금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는 그리고 뭐랄까 속 시원한 답을 못해요. 그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쪽에 기울었다 이렇게 눈치가 보이시던가요? 저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근데 이건 큰 실착입니다. 만약에 24일 날까지 통보를 안 해서 연장이 돼버리면 네네. 그 직후부터 주도권은 일본이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주도권이라 하면 어떤 주도권이죠? 외교적 주도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8일 날이 돼서야 이제 시행령을 공포하게 되니까 예. 일본은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선의를 갖고 지소미아 연장까지 합의를 해줬는데 일본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 갈 길 간다. 이런 국면이 펼쳐지면서 우리 스스로 자중질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지금 또 미국은 이 지소미아를 연장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 일본만 본다면야 뭐가 예뻐서 그 연장해 주겠어요. 미국 때문인 건데 그래서 사실 국민들 중에도 지소미아는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지소미아 폐기를 한다 한들 일본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지소미아는 급소를 찌른 겁니다. 이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안보에 매우 중대한 문제예요. 지금까지 지소미아를 우리가 체결하자 그랬습니까? 일본이 항상 먼저 체결하고 또 정보협정, 보호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정보를 달라고 한 거는 일본이지 한국이 아니에요. 네. 그만큼 정보의 수혜국이 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자, 못 믿을 상대다. 국제법을 위반했다. 거짓말만 한다. 이게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우리를 공격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게 신뢰가 붕괴된 나라가 저기 군사정보를 교류한다는 이 자체가 더 이상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면 바로 일본 방위성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정보교류 회의하자. 하고는 뭐 일본이 가져오는 정보는 없고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가 주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우리를 그렇게 못 믿을 나라라고 하는 일본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계속된다? 그건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멈출 수 있다는 단호함을 보여줘야 그때 가서 일본도 뭔가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어떤 이유를 만드는 것이지. 지금 일본은 아무런 미안함도 없고 그렇다고 저렇게 조치를 해놓고도 우리한테 와서 무슨 일 있었냐? 하던 대로 정보교류 계속하자. 이러고 있으니 예. 그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모멸감 또 이 수치심은 이거는 매우 우리한테는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 헤이드님, 미국이 지소미아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 걸 방관하면 안 됐죠. 라고 또 이야기하셨네요. 네, 자, 김종대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 석석은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요?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저는 또 한 번 습한 현실을 맛보기 위해서 잠시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나를 불렀습니까? 날씨 요정 반기문입니다. 오늘 날씨 미세먼지 없고 청명합니다. 귀를 기울이면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네, 날씨 소식 감사합니다. 뜬금없이 나오셔서. 네, 자 다시 석석. 그래서 광화문은 왜 나갔습니까? 네, 오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방위적으로 장외투쟁으로 자파 폭정을 중단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접니다. 세모를 좋아하는 황교안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열찬 구국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밖으로 나갈 때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졌기 때문이죠. 24일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다시 모입시다.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Put your hands up. 세모. 미세뉴스 보세. 자, 오늘의 뉴스는 또다시 가출이 계속되면 어찌 될까?
네,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김수민 평론가부터 준비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을 놓고 여야가 역시나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형국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검증 대상이 아닌 후보자 선친 이혼한 동생 부부의 가정사를 들춰 낭설 의혹으로 만들며 사퇴를 요구한다. 라고 야권이라든지 일부 언론의 태도를 비판했고요. 박주민 최고위원은 의혹 제기가 있지만 증거가 없어 과연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인지 흠집내기를 위한 주장인지 의심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한편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는 조 후보자는 이제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라 수사받으러 검찰청에 갈 것이라고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했고요. 곽상도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미달로 유급을 했는데 6학기에 걸쳐서 장학금을 받았다면서 황제 장학금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김진태 의원, 주광덕 의원도 위장매매 의혹이나 웅동학원에 대한 동생의 채권 양도 소송에 관련해서 네, 조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여당과 야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있어서 아주 뭐 하늘과 땅 차이의 그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야당은 뭐 범죄자 취급하고 있고 여당은 뭐 이 정도면 아무 문제 없이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결국 장외투쟁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재탕 논란이 일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네, 그 장외투쟁의 메시지가 이전에 민생대장정과 유사하다라고 하면서 실효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제가 똑같은 말을 했냐라면서 헛웃음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그때 한 말과 지금의 한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대한민국 살리기, 구국투쟁에 나섰다.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나라를 살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전의 민심대장정과 같이 집토끼는 지킬 수는 있지만 과연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까지 이뤄낼 수 있을까? 여기에는 한계가 따를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또한 그러나 그 당내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라든지 조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것을 지지하는 발언을 남겼는데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가능한 투쟁 수단을 저희 한국당이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국민들의 우려를 담아서 한국당이 막아내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또한 당대표의 비서실장인 김도읍 의원 역시 이건 사실상 국민들께 실상을 알리는 대국민 보고 형태다라고 하면서 옹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외투쟁에 대한 그 성패는 역시 국민의 호응도일 텐데. 네, 맞습니다. 호응도가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주목해서 볼 부분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서울지방경찰청이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 당의 입장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출석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4명 의원이 누구냐? 이양수, 엄용수, 여상규, 정가균 의원이고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3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불응한 상태입니다. 이분들 보니까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바른미래당 가만히 있자. 그분 성함이 최이배 의원. 네. 최이배 의원 그 방을 그 소파로 막고 나오지 못하게 막고 그 자리에 나란히 앉아 계신 분들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필요성과 상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라고 검토 가능성을 열어두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영상을 판독하면서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에 추가로 확인된 그 의원 자유한국당 11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 총 18명에 대해서 16일에 출석 요구서를 추가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래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또 뭐 야당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데, 그래요. 또 이것도
또 하나 전국의 뇌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뭐죠? 네, 경찰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100여 명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제가 된 기사는 지난해 12월 11일자 기사인데요. 예. 이 기사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국당의 첫 여성 원내대표로 선출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해당 기사에는 7,000개의 댓글이 달렸다라고 하는데요. 이 댓글 중에 이제 아베 플러스 나경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베라든지 매국노 등의 악성 댓글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 170개를 추려서 경찰에 고소를 했고요. 경찰은 현재 100여 명의 인적사항을 파악을 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가 관할하게 될 텐데요. 먼저 피의자 주소지에 따른 각 관할 경찰서가 이들에 대한 수사 내용을 영등포 경찰서에 다시 넘기게 되고 마지막 최종 결정을 영등포 경찰서가 내리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이것도 역시 영등포 경찰서에서 네, 맞습니다. 조사를 하는군요. 네. 앞서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도 영등포 경찰서가 조사하고 있고,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고소당한 사건, 고발당한 사건,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방한 것으로 지목된 사람들도 조사를 받게 됐고요.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한국 외교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경제공사를 초치했습니다. 초치라는 단어는 외교에서 주로 쓰는 용어죠. 네. 항의성 호출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요. 권세중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오늘 오전에 니시나가 도모후미 주한 일본 대사관 경제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였습니다. 이유는 네. 뭐냐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결과 이것이 이제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해양으로 연결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우리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시민사회 단체를 포함해서 일본에서 과연 후쿠시마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뭐 도쿄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나오면서 정부가 이런 안전에 대한 우려를 대변해서 이렇게 주한 일본 대사관 경제공사를 초치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대한 보도라든지 이런 또 처리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니시나가 공사의 입장은 뭐 되게 원론적인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정부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관련된 정보를 한국 정부나 국제사회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설명해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을 설명했다라고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네, 뭐 늘 하는 얘기 같습니다. 네. 오늘 국민일보 보니까 일본의 원로 핵 물리학자 고이대 히로아키 교수가 한 말이 눈길을 끌더라고요. 이게 일본이 그 오염수 방류하기 전에 네. 오염수를 일단 정화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말이죠. 다른 방사성 물질은 제거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삼중수소라 불리는 트리튬 이거는 제거를 할 수 없다. 이 트리튬에 노출된 생선을 먹을 경우 사람 또한 피폭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이라면은 그렇다면 오염수를 뭐 정화해서 내보낸다. 이거는 뭐 어불성설이란 얘기 아니겠어요? 그 네. 뭐 방사능 염려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건데요. 예. 정화를 할 자신이 있었다면 미리부터 그 계획을 밝혔겠죠. 네. 근데 최근 들어서서 그냥 방류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다가 우려가 조성이 되니까 이제 정화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미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미카님 정수기 필터로 걸을 셈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셨어요. 깐깐하게 맡기고 싶네요. 만약 할 수 있다면. 더 나가면 이제 다음 날부터 이제 출연이 제재를 받게 되죠. 출연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많이 알겠습니다. 평론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오창석 평론가. 네, 일본의 지난달 무역 수지가 2달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량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9%나 감소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건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7월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일본의 무역 수지는 2,496억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조 8천억 원대의 적자가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월간 무역 수지가 적자인 것은 지난 5월 통계 이후 2달 만이라고 하는데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해서
8개월 연속 전년 동기보다 낮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8개월 정도까지는 수출액이 크게 줄어서 일본 내 경기가 좋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미중 무역 마찰에 따른 중국 경기의 부진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라고 하는데요. 중국에 대한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3%나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스텔스기인 F-35A 4대가 오는 22일 오후에 청주에 도착할 예정이라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F-35A 이 8대가 이제 한국용으로 이렇게 미국 현지에서 나오는 건데 이미 5, 6, 7, 8호기는 지난 7월 그리고 3월에 이미 들어왔고요. 네. 1, 2, 3, 4호기가 이번에 들어올 예정인데 하와이에 도착을 했고 이제 괌에 들러서 중간 점검을 한 다음에 22일에 청주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이 F-35A 같은 경우는 최대 속력 마하 1.8에 달하고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로 또 알려져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전력화 행사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데 10월에 뭐 국군의 날 혹은 아덱스 그러니까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선을 볼 것으로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반발하고 있어요. 네, F-35A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게 꼭 뭐 북한을 뭐 압도할 목적 이미 압도가 된 상태 아니에요?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우리나라가 북한을 압도한 상황인데. 네. 그래서 F-35 들어온다고 뭐 이게 뭐 북한을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더 압박할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네. 예, 그렇게 또 설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을. 예. 이미 압도했는데 뭘 또 압도하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예. 자, 중국 전투기가 일본 해상 자위대 함정을 대상으로 공격 훈련을 실시했군요. 네. 그러면 이거 뭐 두 나라 사이에 엄청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을 텐데 일본 정부가 이렇다 할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요? 네,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구축함 레이더를 조사해서 그 당시에 갈등을 빚었던 상황과 비교하면은 너무나도 다른 상황인데요. 네네네. 일단 그 중국의 JH-7 전투 폭격기가 지난 5월입니다.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해상 자위대 호위함을 표적으로 훈련을 실시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 살펴봤을 때 중국기의 항적, 전파 정보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전투기가 실제로 공대함, 그러니까 비행기가 배를 향한 공격 훈련을 실시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중국 측에 항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베 정권이 현재 한국을 제외하고 나서는 주변 국가의 관계 개선에 크게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자국 내 유권자들에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면서 이러한 논란 자체는 아주 축소시키거나 무마시키는 또는 아예 은폐시키려는 노력을 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식이라면은 그 한국하고는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책이 나오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별로 외교 상황이 다르고 외교 전략이 다른 것 같은데 중국까지 전선을 확대할 거 없이 그냥 중국하고는 이 정도로 봉합하고 그러나 한국하고 만약에 갈등을 빚게 된다. 그때는 그러면은 일본이 오판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요. 이 방송 많이 들었네. 장석을 쉽게 보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2부에서도 또 잠깐 또 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미세 뉴스 보세가 1부에서 반하고 2부에서 또 반을 하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그 2부 시작하기 전에 6시에 뉴스 하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어떤 뉴스가 탑 뉴스로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 뉴스 6시 15와 함께 KBS 6시 뉴스입니다. 나올 때 무슨 뉴스 나올 것 같아요? 대통령이 대북 메시지를 낸 게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살려합니다. 오케이. 김수희 평론가. 청와대에서 청문회를 8월 30일까지 끝내달라 요청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6시 뉴스 주목해 주시고요. 누가 맞췄는지 검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시 5분에 돌아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3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지유리의 아빠 엄마는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엄마는 자궁경부암으로 2차례나 수술을 받았고 아빠도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다니던 직장에서마저 해고됐는데요.
저로 해고시킨다도 얘기도 없이 일도 안 시켜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더 있을 그게 없으니까 그거 해고지요. 아빠가 해고를 당한 뒤 유일한 생계수단인 기초수급비마저 지급되지 않는다는 통보가 전해졌습니다. 일자리를 구해봤지만 몸이 불편한 아빠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 막막하기만 한데요. 그 메시지가 날아오는 거예요. 이번 달부터 그거가 안 나온다고. 돈이 막막하지요. 지금 집세도 이거 못 내고 있는데 이제 뭐 어디 가서 무슨 일하고 지금. 모든 것이 부족하고 당장 달라질 순 없겠지만 가족의 희망인 아이들이 웃으며 자라주길 바랄 뿐입니다. 다문화 애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주고 평등하게 좀 그런 개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가서 그래서 인정받는 그런 애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